강남구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에서는 9곳이 성매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제 뭐 성매매 알선업자 얘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만 3,00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있다. 성매매 오피스텔 할 때 한 달에 순이익으로 7천만 원까지 번 적이 있다. 보통 성매매 업소가 우리 과거 성매매 직결지라고 불렸던 뭐 청량리 588이라던가 미알이라던가 그런 성매매 직결지 유흥관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으로 많이 침투해 있어요. 단적인 예로 보면 그 강남구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에서는 9곳이 성매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 근처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역삼역이나 성능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 성매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경찰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빌라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문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와 관련된 판결문 15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게 된 결과입니다.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운영을 했던 성매매 오피스텔은 총 378개가 나왔어요. 서울 시내 총 43개 동에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역삼동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대치동 50개, 서초동 32개, 논현동 12개, 삼성동 10개 등 대다수 강남구에 좀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성매매와 오피스텔과 관련된 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빌라가 됐든 아니면 기존의 성매매 직결지였던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수치, 아주 제한적인 수치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뭐 성매매 알선업자 얘기에 따르면 그 서울 강남에만 3,00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선남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일단 이 오피스텔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그러니까 몇백 세대가 사는 오피스텔인 거죠. 여기서는 사실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성매수남인지 아니면 알선업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 사무실에 물어봤을 때도 어느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이제 홍보가 되고 그 홍보를 보고 그 연락을 하는 성매수자 남성들이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럼 중개인은 이제 이 성매수 남성에게 뭐 어느 오피스텔 우체통실에 가서 몇 호실에 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고 그 사람이 거기 돈을 넣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성매매 알선업자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2010년부터 성매매 알선업을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성매매 오피스텔 할 때 한 달에 순이익으로 3천만 원 정도 벌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최고 얼마 벌었냐라고 물었을 때 7천만 원까지 번 적이 있다. 하루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벌고 하루 일이 끝나면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냉장고에 현금을 쌓아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산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치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경찰에 잡혔을 때 3개월만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한 해 8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발은 2개월 성매매 영업을 한 걸로 적발이 됐어요. 하지만 1년 이상 다수의 오피스텔을 운영을 해서 그 다수의 오피스텔에서 8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은 이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우리가 흔히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률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일단 징역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처벌이라던가 벌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판결문에서 저희가 또 봤던 부분이 선고를 받은 업주 그리고 피고용인의 형량을 보니까 60% 정도가
집행유예였습니다. 벌금형만 받은 게 15%, 징역형 실형을 받은 거는 4분의 1인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량이 낮고 제대로 범죄를 한 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성매매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또 다른 원인, 이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야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여성학자 김주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라는 게 정상적인 사회 발달 과정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들을 보면 성매수를 한 남성들에게 왜 성매매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가기 싫었는데 뭐 회사 동료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추임받는 그런 일종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대 가기 전에 뭐 총각다치 떼주겠다라고 각오해 뭐 성매매 집결지를 데려간다거나, 요즘에는 성매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컨셉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여자친구 컨셉이라고 해서 여자친구 자취방에 남자친구가 놀러가는 형식의 굉장히 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오피스텔 성매매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터넷 후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유가 돼요. 몇 시에 어디에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있고 이 아가씨는 어떻다더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후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후기들을 보는 남성들은 나도 저기 가서 저런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의 이제 신상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성매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장벽의 수위가 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게 성매매 산업을 계속 지금까지 지속시키는 뭐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성매매 알선업자 같은 경우엔 대여섯 번 경찰에 적발됐고 그동안 계속 벌금을 내다가 마지막에 1년간 징역살이를 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했다, 교도소 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강력한 처벌, 실형을 살게 하는 것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그런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대구 가톨릭대의 박창걸 교수님 같은 경우엔 이 성매매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풍속 범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 범죄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세요. 특히 이제 뭐 징벌적 추징이 이루어지는 마약, 뭐 재산 국외 도피처럼 몰수 추징에 대한 강제력을 좀 높여야 한다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단체나 학자들이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성학자 김주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성매매 산업이 대표적인 빈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노동을 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거든요. 미용을 위해 성형을 한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초에 그 알선업자에게 빚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냥 몇 개월만 해서 돈을 바짝 벌어서 뜬다라는 그런 우리의 통념 자체가 사실 성립하기가 좀 힘든 것이고, 이 와중에 뭐 벌금이든 뭐 집행유예 실형이든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성매매의 그 늪에서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이런 식의 늪에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스웨덴은 이제 성매매 여성이 절반으로 줄고 성매수 남성 비율이 13.6%에서 7.6%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게 성매매 여성들의 처벌을 면제를 하면 업주의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어떤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사실 근본적인 방향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량을 실질화하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를 하는 것이 성매매 산업을 좀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